월요일에 만날 때보다 상태들이 훨씬 나으신데요. 그렇죠. 특히 이준석 위원장. 아유, 뭐 차도 덜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 상계동에서 온 제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훨씬 오늘은 신발 제대로 신고 오셨고. 예, 제대로 신고 왔습니다. 머리도 오늘 단정하게 빗고 오셨고.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화요일로 오늘 자리를 옮겨서 첫 시간인데, 그나저나 우리가 점수 매기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세요. 매주 매기다 보니까 이번 주도 문재인 정부의 이번 주 어땠는지 점수를 좀 시작을 해볼까. 지난주까지는 95점, 90점 상당히 고득점을 두 분 다 주셨는데 허성무 소장님. 예, 여전히 고득점인데요. 그렇죠. 근데 90점입니다. 90점? 지난주에 95점 주셨죠. 그렇습니다. 5점 떨어진 90점. 이준석 위원장. 저는 뭐 이번 주에는 저도 5점 깎겠습니다. 85점. 80점대로 드디어 네. 드디어 왜 85점입니까? 사실 뭐 인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청와대가 이번에 첫째로는 전 인사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85점대로 하고 싶고 예. 당장 어제만 해도 이제 그 탁현민 씨 임명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한번 불거졌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수습 단계 나섰지만은 예.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이미 알고 있던 이력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여성 비하적인 어떤 책을 썼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논란이. 그 표현이라는 게 물론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 뭐 행동이 똑같겠습니까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내걸고 있는 어떤 양성평등의 가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회상할 수 있는 사안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행정관 인사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나중에 그냥 쓱 넣어도 되는 건데 다른 장관 인사나 비서관 인사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먼저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 탁현민 씨 넣는 게 더 급했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건 약간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꼬이고 있는 인사 85점. 허성무 소장님. 왜 5점 깎아서 90점 주셨어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이유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인사 부분에서도 뭐 휴먼 스토리가 있는 예. 굉장히 또 국민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인 좋은 분들 또 적재적소에 맞는 분들을 하긴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역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특히 7, 80년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예. 그때 우리 사회가 거의 5급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는 아무리 자기를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1급수의 사람이 아니라 2급수 수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점수를 깎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마 이 얘기가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도 나올 거예요. 인사 문제.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한가부터 보죠.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홍준표 전 후보를 하한가로 잡았는데요. 장골손님 또 나오셨어요. 아니 대선도 끝났는데 또 소환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 저는 이게 어제 골랐는데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나오네요. 예. 바로 나오네요. 요 얘기부터 해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예. 제일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게 강경화 후보자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비정치인이잖아요. 예. 원래 다른 정치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 됩니다. 그분들이 선거를 거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공직을 하면서 검증이 된 부분도 있고 해명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강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직 경험하는 게 이제 국내 공직 경험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해명이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보다 어제 이제 드러났던 것 중에 가장 난감했던 거는 미숙함이죠. 미숙함. 그러니까 해명한 데 있어가지고 위장 전입을 했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위장 전입을 했는데 딸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위장 전입했다. 그런데 사실 딸이 어디로 위장 전입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가 결국 된 거예요. 친척집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교장집이 된 거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조현옥 인사수석이 그 친척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단계에서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도 스타일 국인 거고요. 그러면은 정보가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남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도덕한 건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강경화 후보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어떤 언론과의 질의응답 관계에서도 이런 잔실수가 보인다면은 외교라는 건 뭡니까? 외교라는 건 말 한마디 조약에 있는 문구 하나 때문에도 이 나라 간의 어떤 큰 국익이 걸려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유엔에서 어떤 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섬세함에 좀 기대했던 분들이 요즘같이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결국 작지 않은 이런 말실수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소장님, 네네. 결국 강경화 후보자는 낙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또 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바라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내가 빅딜 안 하는데 누가 빅딜한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인사 문제를 가지고 빅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잘 해명하느냐 아니면 또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이제 갈리게 될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총리 후보하고 아하. 뭐 이렇게 빅딜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지나치게 공학적으로 보시는 거고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럼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지금 이 정도라면 외교부 장관으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허성무 소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뭐 그 설명 부분은 약간 미숙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국내 상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뭐 인지력도 있었다 보지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딸이 이하여고에 입학함으로써 그 전학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가 전학을 못 오고 다른 데로 갔다 남의 기회를 빼앗았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공정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낙마 이유가 되는 게 맞죠. 그거는 우리가 정유라 사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하여대 본인이 감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전학 오는 사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면 뭐 그 자체도 이제 위장 전입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그런 필요는 있다고 그 봅니다. 기준은 이제 뭐 원래 위장 전입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거의 안 가거든요. 아직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이 위장 전입이지 그로 인해서 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징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저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실수를 제가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에서 큰 그림을 같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에 지금 보면은 외교안보 특보도 지금 공개가 되었죠. 문전 교수님하고 그 홍석현 전 회장인데 그렇죠. 그쪽에서도 말 실수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정인 교수께서 뭐 물론 사적인 발언이었겠지만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라는 성급한 발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다면은 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또 안에 외교안보 수석 특보 이런 분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밑그림이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왜냐 이게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인권 전문가 출신이 왔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을 좀 건드린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통일부 장관으로는 대북 전문가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이 같이 그려졌을 때 국민들이 저 정도면은 우리 외교팀 믿을 수 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건데 지금 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두 개의 그 인사 조치 갖고는 예를 들어 문정인 교수님이 최근 하신 발언과 최근에 강경화 후보자 한 발언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팀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통일부나 아니면은 그 외교부처들에 대한 인선도 국방부마저도 좀 빠르게 좀 인선은 했지만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큰 그림을 허 소장님. 그런데 뭐 상황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건 잘 알면서 그걸 자꾸 요구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 정부 출범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뭐 인수위를 2달 하면서 나오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어제 대통령의 표현처럼 양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큰 그림은 이미 보여줬죠. 그다음에 외교를 좀 더 중시하겠다. 하는 거에 큰 그림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계속할 수 없어서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빅딜은 없다고 했지만 딜이라는 표현이 뭐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를 큰 어떤 패키지식으로 짓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상, 논의, 협치. 협상이나 논의는 많이 있겠지만 그걸 누구의 희생과 이렇게 바꾸는 방식의 협상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저는 뭐 그건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거 보통 예전 정부에서도요 인사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장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은 국민 여론이 싹 돌아서는 순간 청와대가 알아서 김을 뺍니다. 가끔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를 종용했을 때 안 한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청문회 끝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과거에 뭐 문창국 총리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권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을 보이고 어제 그 이제 모 일간지의 단독 보도 이후에 어쨌든 아니 위장 전입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위장 전입 해본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지금 보면은 누구 집에 들어간지 모르고 그냥 위장 전입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거는 아마 국민 정서상 좀 넘지 못할 지점도 올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또 청취자 정회열님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한다는 게 좀 그렇다. 자유한국당의 과거를 돌아봐라. 아니 이 최초의 문제 제기는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론을 보고 여론이 반응하는 거지. 자유한국당이 지금 무슨 그건 아니다. 팥으로 매줄 쓴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니 근데 이제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누가 자기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예. 근데 그 문제 제기가 정당하냐 안 하느냐 그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자유한국당은 원죄가 있고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 제기 자체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조금 과하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하한가 주셨고 아까 홍준표 전 후보를 하한가 주신 허성 소장님 왜 소환하신 거예요? 대선 끝났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선 끝나고 뭐 한두 달 이랬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귀국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뭐 쉬러 가시는데 쉬러 가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떤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몸은 미국에 가 있었는데 마음은 이미 여의도에 와 있었죠. 왜 갔어요? 그러니까 뭐 SNS 정치 사실은 마음은 가지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한국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선에 패배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한 측면에서 또 한가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신보수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그런데 신보수주의가 뭔지를 한 번도 제시하는 적이 없어요. 뭔가가. 오로지 그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뭐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선거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도 했다가 예. 또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땡기기도 했다가 예. 또 친박도 선거 때는 그 면죄비를 줬다가 또 지금은 당권 투쟁의 경쟁자가 되니까 비판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뭐 좌파의 잔치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아주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이 뭔지는 보여주지를 않고 오로지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적이 되는 순간순간에 마구 공격만 해야 되는 이제 전형적인 독구다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있어서 신보수주의의 3대 이론이 명확하지 않나요? 보면 뭐요? 네? 보면은 그 세탁기 네. 그리고 그때 뭐 그 저거 했지 않았습니까? 강성 귀족 노조 타파 전교조 타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면은 이렇게 나는 남자 박근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요란할 뿐이지. 남자 박근혜다. 나만 옳다. 내가 국가다, 짐이 국가다 하는 루이 14세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나만이 선이다. 그래서 나머지 모두는 뭐 내 필요에서 다 악이고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만들어가면서 비아는 다 악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한가로 더군다나 이번 주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준석 위원장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 게 바른정당은 위성정당이다. 이 얘기를 또 홍준표 전 후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이면은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건데 그 행성이 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이게 바른정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하. 이게 이 상하 관계가 아주 커야지간이 이게 아니 동일하진 않죠. 바른정당이 더 낫지 않아요? 조금 높아요. 조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렇고. 수도권에서. 네, 지금 이 갈린 게 20대 30대에서는 바른정당이 높고 40대는 비등하고 50대 60대는 자유한국당이 높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쌍성같이 같이 돌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를 뭐 위성정당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쌍성이지. 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지금 이 현실 인식이 아무래도 지금 좀 미국에 그래도 물리적으로 가셨다 보니까 좀 약간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상황 파악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뭐. 김종인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국민의당 몰아붙이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총선 때 그 역효과 나가지고 국민의당이 상당히 약진했던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의 프레임 잡기가 뭐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보수 이거 공부하시는 애들 시간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성 아니다. 우리는 쌍성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곧 저희가 행성이 될 겁니다. 거기까지. 원 숫자로 봐서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바른정당 홍보를 톡톡히 하고 간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가겠습니다. 상한가 허성우 소장님. 예, 저는 그 전병헌 정무수석을 이번 주에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전병헌 수석 잠깐 계세요.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저는 트럼프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좀 두 분 다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한가인데 먼저 허 소장님. 네네.
지금 인사 문제 꼬이면서 각 정당들 사이에서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전병헌 수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석? 근데 인사 문제는 전병헌 수석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인사 수석도 있고 또 검증하는 민정 수석도 있고 그 업무는 원래 자기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사 문제가 터져서 이걸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해야 되죠. 그건 이제 정무수석의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야당들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뭐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갖고 있으면 조금 다른데 지금 뭐 120석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이 180석이 되니까 다당제 구조 하에서 정무수석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일단 주목받는다는 것 자체에서 상한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동의하는데 그 역할을 그럼 잘해낼 것이냐 잘해내야 상한가잖아요. 그건 근데 이거 완벽하게 잘하고 뭐 완벽하게 뭐 올로와 나싱으로 못해버리거나 모든 걸 다 잘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치 현실에서. 그럼 어떤 조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갈등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도고 결국은 이제 그러려면 청와대에서 뭔가를 자꾸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무수석이 대통령 설득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결국 뭔가를 조금씩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어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양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유감이 아니고 양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까지의 정무수석에 아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그 표현이 야당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동의를 안 하지만 나머지 다른 야당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정무수석이 그동안 물 밑에서 막 움직인 거예요. 다 아주 열심히 했고 그 성과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읽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병헌 수석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 요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텐데 일단은 상한가부터 우리 확인하고 가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한가 주셨어요. 아니, 저는 이거 갑자기 고른 게요. 어제 제가 저희 동네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이준석 씨 작전 계획 5015 알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작게. 작게 5015. 그게 뭐지 하고 저도 5027은 알아도 5015는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뭐예요? 이게 선제 타격 그 시나리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 일반 대중에게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게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항공모함을 한 대 더 파견하기로 했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안보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외교 공백이 약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미, 중, 일 3국이 지금 우리를 조금씩 시험해보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는 사드의 완전한 철수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이나 군사력 증강을 지금 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안부 재협상 같은 경우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많은 부담을 안고 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공약한 사항은 뭡니까? 대북 유화책을 좀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유화책이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쓰면 전향적 조치가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쓰면 일각에서는 또 친북 조치로 공격할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 올 테고 미국도 지금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 속에서 그러면 또다시 공약을 일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조기에 뭐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외교는 아무래도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뭐 외교는 지도자의 고심찬 결단들이 많이 필요한 지점인데 너무 경직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잘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왜 트럼프가 상한가예요? 트럼프가 다음 한 주 동안 아마 그 키를 쥐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먼저 큰 기술 걸어오는 쪽이 아마 트럼프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를 주목하시라. 그렇죠. 원래 관심 받는 주식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요. 동의하시죠? 근데 뭐 시험에 들게 한다는 표현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4대 강국 속에 항상 시험에 들어있죠.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들어있고 언제나 안보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지 그게 한 번도 그게 벗어나 있을 수가 없는 우리의 운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 정부가 어떤 외교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는 뭐 그 정부의 성격이 다른데 근데 이제 미국이 뭐 이렇게 항공모함 2대를 보내고 핵 잠수함을 보낸 것이 어쨌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정권 교체기에 미국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를 새 정부를 시험하기보다는 어쨌든 한미 동맹의 끈끈함을 보여주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그런 걸로서 늘 보여주던 한 형태였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군사 독재 정권의 지나친 인권 탄압이라든지 지나친 그런 그 폐악적인 정치에 대한 경고성으로도 보내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만이 다는 아니다. 예. 최근에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의 이제 학자들의 견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실 어느 시기에서나 내치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도자는 밖으로 뭔가를 벌이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내치에서 맞아요. FBI 국장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체감 못하지만은 지금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밖에서 어떤 실적을 내려고 했을 때 그것도 주목할 무리한 실적을 내려고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 정부를 잘 서포트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전병헌, 트럼프, 하한가 보도에는 강경화, 홍준표 네 사람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고 다음 주 화요일엔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좋은 안색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성무, 이준석 두 분이었습니다. 예. 제일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게 강경화 후보자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비정치인이잖아요. 예. 원래 다른 정치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 됩니다. 그분들이 선거를 거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공직을 하면서 검증이 된 부분도 있고 해명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강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직 경험하는 게 이제 국내 공직 경험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해명이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보다 어제 이제 드러났던 것 중에 가장 난감했던 거는 미숙함이죠. 미숙함. 그러니까 해명한 데 있어가지고 위장 전입을 했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위장 전입을 했는데 딸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위장 전입했다. 그런데 사실 딸이 어디로 위장 전입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가 결국 된 거예요. 친척집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교장집이 된 거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조현옥 인사수석이 그 친척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단계에서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도 스타일 국인 거고요. 그러면은 정보가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남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도덕한 건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강경화 후보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어떤 언론과의 질의응답 관계에서도 이런 잔실수가 보인다면은 외교라는 건 뭡니까? 외교라는 건 말 한마디 조약에 있는 문구 하나 때문에도 이 나라 간의 어떤 큰 국익이 걸려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유엔에서 어떤 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섬세함에 좀 기대했던 분들이 요즘같이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결국 작지 않은 이런 말실수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소장님, 네네. 결국 강경화 후보자는 낙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바라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내가 빅딜 안 하는데 누가 빅딜한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인사 문제를 가지고 빅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다만 이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잘 해명하느냐 아니면 또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이제 갈리게 될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거를 총리 후보하고 이렇게 빅딜을 한다. 이거는 지나치게 공학적으로 보시는 거고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럼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지금 이 정도라면 외교부 장관으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허성무 소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그 설명 부분은 약간 미숙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상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인지력도 있었다 보지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딸이 이화여고에 입학함으로써 전학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가 전학을 못 오고 다른 데로 갔다 남의 기회를 빼앗았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공정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낙마 이유가 되는 게 맞죠. 그거는 우리가 정유라 사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본인이 감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전학 오는 사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 자체도 이제 위장 전입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그런 필요는 있다고 그 봅니다. 기준은 이제 원래 위장 전입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거의 안 가거든요. 아직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이 위장 전입이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징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저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실수를 제가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에서 큰 그림을 같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지금 보면은 외교안보 특보도 지금 공개가 되었죠. 문전 교수님하고 홍석현 전 회장인데 그렇죠. 그쪽에서도 말 실수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정인 교수께서 물론
사적인 발언이었겠지만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라는 성급한 발언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었죠. 지금 그렇다면은 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또 안에 외교안보 수석, 특보 이런 분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밑그림이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왜냐 이게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외교부 장관은 지금 인권 전문가 출신이 왔기 때문에 뭐 예. 그런 방향을 좀 건드린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통일부 장관으로는 대북 전문가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이 같이 그려졌을 때 국민들이 저 정도면은 우리 외교팀 믿을 수 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건데 예. 지금 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두 개의 그 인사 조치 갖고는 예를 들어 문정인 교수님이 최근 하신 발언과 최근에 강경화 후보자 한 발언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팀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통일부나 아니면은 그 외교부처들에 대한 인선도 국방부마저도 좀 빠르게 좀 인선은 했지만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큰 그림을 허 소장님. 근데 뭐 상황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건 잘 알면서 그걸 네. 자꾸 요구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 정부 월요일에 만날 때보다 상태들이 훨씬 나으신데요. 그렇죠. 특히 이준석 위원장. 뭐 차도 덜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 상계동에서 온 제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훨씬 오늘은 신발 제대로 신고 오셨고. 예, 제대로 신고 왔습니다. 머리도 오늘 단정하게 빗고 오셨고. 그런가요? 좋습니다. 화요일로 오늘 자리를 옮겨서 첫 시간인데 그나저나 우리가 점수 매기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세요. 매주 매기다 보니까 이번 주도 문재인 정부의 이번 주 어땠는지 점수를 좀 시작을 해볼까. 지난주까지는 95점, 90점 상당히 고득점을 두 분 다 주셨는데 허성무 소장님. 예, 여전히 고득점인데요. 그렇죠. 근데 90점입니다. 90점 지난주에 95점 주셨죠. 그렇습니다. 5점 떨어진 90점. 이준석 위원장. 저는 뭐 이번 주에는 저도 5점 깎겠습니다. 85점. 80점대로 드디어 네. 드디어 왜 85점입니까? 사실 뭐 인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청와대가 이번에 첫째로는 전 인사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85점대로 하고 싶고 예. 당장 어제만 해도 이제 그 탁현민 씨 임명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한번 불거졌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수단계 나섰지만은 예.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이미 알고 있던 이력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여성 비하적인 어떤 책을 썼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논란이. 그 표현이라는 게 물론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 뭐 행동이 똑같겠습니까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내걸고 있는 어떤 양성평등의 가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회상할 수 있는 사안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행정관 인사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나중에 그냥 쓱 넣어도 되는 건데 다른 장관 인사나 비서관 인사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먼저 돋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보다 탁현민 씨 넣는 게 더 급했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건 약간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꼬이고 있는 인사 85점. 허성무 소장님. 왜 5점 깎아서 90점 주셨어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이유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인사 부분에서도 뭐 휴먼 스토리가 있는 예. 굉장히 또 국민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인 좋은 분들 또 적재적소에 맞는 분들을 하긴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역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특히 7, 80년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예. 그때 우리 사회가 거의 5급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는 아무리 자기를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1급수의 사람이 아니라 2급수 수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점수를 깎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마 이 얘기가 오늘 장안가 하안가에도 나올 거예요. 인사 문제.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한가부터 보죠.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홍준표 전 후보를 하한가로 잡았는데요. 장골손님 또 나오셨어요. 아니 대선도 끝났는데 또 소환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 저는 이게 어제 골랐는데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요 얘기부터 해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